일본 하면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가진 선진국인 거 아시죠? 옛날부터 미국 다음 일본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한국을 일본이 다 먹여 살렸죠. 일본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인데 한국은 아직도 현금인 동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공식적인 TV 토론회인데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진행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시죠. 여기 다수의 일본인 시민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을 깎아내리던 시민들이었으나 바로 이어진 외국인 경제학자의 반박에 식은땀마저 흘리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곳 TV 토론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서 억대 연봉을 꿈꾸며 증권사에 취업하기 위해 경제학을 전공 중인 모건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금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 과목 위주로 학점을 쌓아왔고, 지금은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동아시아 지역의 은행 현황이나 화폐 구조 상황을 조사하다가 TV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TV 토론이 시작 전 경제학자님께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에서의 은행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화폐 활용은 어떤지 자료 조사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경제학자님께서는 과제의 신빙성을 위해 직접 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전공학과 시민들을 TV 토론회에 불러내셨고, 그래서 그런지 TV 토론회에는 수십 명의 일본인 시민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십여 명의 일본인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과 일본의 화폐 구조 차이를 발표하던 저는 점점 표정이 일그러져가는 일본인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만이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모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디지털 인프라에 한국만이 가능한 무선 디지털 시민의식 문화와 도시 인프라를 접합시켰고, 결국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시스템 이용률과 ATM 사용률을 만들어냈죠. 특히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ATM 기기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국은 실제 ATM 기기의 숫자를 줄이며 이를 모두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욱 주목해야 되는 통계는 한국의 ATM 기기 사용률이 사실상 0%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ATM 기계 설치 후 1년 내에 도난당할 확률이 20%나 되는 영국이나 일본과는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많은 나라들은 지금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문화나 인프라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은 한국과 대비되는 디지털 시스템 산업 발전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산업을 따라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QR코드를 이용한 무선 결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어플 은행을 사용하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QR코드 보급률이 겨우 5%에 불과한 완전히 실패한 결과물을 만들고 말았죠. 특히나 일본은 QR코드의 보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현재 약 70% 이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추출된 상황이고, 실제로 QR코드를 통한 바이러스 해킹으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금액적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결국 지금 모든 나라가 따라하려고 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강력한 선진국, 시민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죠.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혁신 중 하나인 무선 디지털 기술은 은행권의 이용뿐만 아니라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누리고 시도할 수 있는 가상현실과 다름없는 세계를 만들었고, 이는 한국인들의 시간 효율을 급속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1시간은 디지털 실패, 국가인 일본인들의 5시간과 똑같은 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연구 자료들이 꽤나 많은데요. 즉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디지털 인프라가 합쳐져
그들은 마치 AI와 다름없는 엄청난 후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디지털 시스템 산업이나 인프라를 롤모델로 삼고 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대 지금 다른 나라들이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 산업이나 인프라를 이미 완성시킨 상태였고 지금 한국은 오히려 무선 인프라가 너무나 발전되어 오프라인 은행이나 실물, 마트와 같은 시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소름 돋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선 인프라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모두 무인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는 일본과 다르게 인건비나 사업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국가 인프라를 만들어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그들만의 똑똑한 두뇌와 창의적인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는 무선 디지털 기술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한국만이 가능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생활을 너무나 평범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인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따라가려면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그들의 뒤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지금 독보적인 나라입니다. 경제학자님의 요청에 따라 저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경제와 디지털 시스템 발전의 취지에 맞게 분류하여 설명했고 발표의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제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TV 토론회에는 작은 박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TV 토론회에 있던 몇몇 시민들은 자신 또한 한국 여행에서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한국에서의 경우 모든 것을 핸드폰 하나로 추진하고 사용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던 디지털 인프라였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추가해줬고 영국의 불편한 생활 방식과는 다른 한국의 무선 디지털 인프라를 처음 마주한 시민들은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력한 디지털 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부유한 경제 흐름과 그들의 월급 체계는 이미 일본이나 일본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 또한 한국을 전혀 모르던 시민들에게는 한국이 저렇게나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였냐는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일본인 무리가 제 발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단체로 지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저희 발표 초기부터 찡그린 표정과 함께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이었고 저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는데 저들은 대체 왜 그럴까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진 그들의 질문에 저는 곧 그 일본인 무리의 진짜 목적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위대한 나라 일본에서 태어난 실제 일본 출신 시민들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 시스템 산업과 실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발표들이 허위 사실에 입각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는 은행이라는 시설이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은행이 몇 군데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디지털 인프라나 선진국 카드 결제 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는 철저한 원화 고립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위쪽에 있는 북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철저히 후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봐야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거의 동일한 도시 인프라 수준이나 월급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속여왔던 것뿐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행 인프라가 발전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가 실제 화폐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고 기본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더욱 고립적인 동전 사용 국가입니다. 한국의 지폐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아직까지도 동전을 찍어내는 것을 보면 그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화폐 개혁의 혁신적인 선두 국가인 일본은 지금 한국은 시도조차 못하는 QR코드 결제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들의 디지털 화폐와 편리성을 증가시켰습니다. QR코드의 무선 결제 방식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월급이나 생활비가 더욱 증가했고, 이는 국가 자체가 더더욱 부유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아까의 발표들은 일본을 완전한 디지털 후진국으로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위대한 일본 출신 국민이 지금 이 TV 토론회에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일본을 후진국 한국과 비교하는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실제로 일본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것이 마치 가상현실 세계처럼 느껴지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동전을 사용하면서 월급이 적어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롤 모델로 삼으라니. 당신은 혹시 한국 정부 기관에서 파견을 온 사람입니까? 왜 자꾸 한국을 올려치기 하는지. 한국의 진짜 실체를 알고 있는 저희 일본인들로서는 그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특히나 지금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QR코드 무선 시스템을 한국이 도입시키려면 그들의 더러운 도둑질 문화부터 없애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마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한국은 현재 도둑질의 국가나 다름없는 무방비의 국가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전혀 의미가 없고 그저 길거리에 있는 남의 옷이나 돈을 훔치거나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가게들을 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무인 디지털 기술력이 없는데 무인 상점 인프라의 숫자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인 기술이 없으면서도 일부러 무인 편의점이나 상점을 늘려 한국인들이 그러한 가게를 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정말 충격적인 한국의 현실이죠. 특히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바로 모든 것을 지폐나 동전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카드 결제라는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본처럼 편리한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제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직접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무려 5명 이상이 모여있던 그 일본인 무리들은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동전과 지폐를 사용하는 화폐 후진국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는 굉장히 기괴해 보였는데요. 사실 그들의 반박이 시작되고 단 1초 만에 저는 이상한 의문점을 느꼈지만 현재 일본인들의 한국을 향한 열등감이나 선동 방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하고 참교육을 하기 위해 그들의 구질구질한 반박 발표를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정말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그저 소설 속의 허구와 같은 주장이 전부였고 이는 카드 사용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경제공학자나 은행권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웃음이 나는 수준의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본인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싶다면 적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하라면서 더욱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상황을 보다 못해 경제학자님께 추가적인 답변의 시간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반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저는 일단 저희 핸드폰을 TV 토론회 화면에 연결시키고 한국 길거리를 볼 수 있는 평범한 유튜브를 송출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눈앞의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입을 꾹 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게 한국의 길거리 모습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저 일본인 시민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은 단순한 도시 길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도시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무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무인 가게들에는 카드 단말기가 무조건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한국에서의 은행 결제 시스템이나 카드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며 그 정도의 부유함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반박을 표한 일본인 시민들의 거주지인 일본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무인 가게는커녕 아직도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중심 수도와 멀리 있는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도쿄 내부에서도 약 60% 이상의 상업 이용 가게들이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경제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주장처럼 일본이 화폐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였다면 한국보다 더욱 많은 무인 상점이나 카드 단말기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본은 영토와 인구수는 한국보다 몇 배로 많은데 은행권의 결제 사업은 현저히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실물화폐 이용률을 증가시켰죠. 즉 당신들이 주장했던 동전과 지폐를 고집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바로 일본과 일본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핸드폰에 카드 기능을 탑재시켜 정말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1년 365일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국가를 완성시켜버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세계 각국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자본 능력과 대기업,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나라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널리 알려주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영국의 대부분 여행사들은 오직 한국의 이러한 편리한 생활만을 직접 체험하는 여행 코스마저 나타나고 있어요. 그저 관광이나 먹거리에 치중되어 있는 여행이 아닌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그들의 무인 기술력을 이용한 편리한 삶을 직접 체험하는 매우 특이한 관광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즉 현재 한국인들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경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자본 격차나 기술 격차는 방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일본인들의 거짓 선동을 발생시키고 있죠. 아직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몇몇 영향력 있는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시민들의 한국 깎아내리기식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라면 그저 한국인들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일본인들의 특징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분명하게도 그들은 한국의 실제 생활을 거짓으로 전달하고 마치 한국이 자신들보다 못 살고 기술력이 없는 나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영상 매체의 기술 발달로 이제는 그러한 선동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러한 디지털 기술력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예요. 방금 일본인 시민 무리가 수십여 분에 걸쳐 거짓 정보를 말했지만 제가 한 것은 그저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브 화면을 송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입을 꼭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아마도 그들은 한국이 실제로는 영상 속에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제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의 악랄한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는 문제점에서 오는 비도덕적인 문제들은 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죠. 특히나 아까 주장하셨던 월급과 생활에 관한 부분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1시간당 최저시급은 이미 1만 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럽게 월급의 격차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은 동전을 쓰고 가난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인해보면 몇 배 이상의 생활력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일본인들의 평균 임금을 확인해 볼까요?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평균 임금을 측정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비고용자들이 많은 것은 물론 평균 임금도 2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일 경제활동이 활발한 한국의 30대 평균 임금이 4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확실한 수치 자료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왜 한국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국이 정말 부럽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생활을 해보세요. 물론 당신들이 보여준 비열하고 좋지 못한 비도덕적인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고 당신들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지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황을 지켜보던 경제학자님께서도 그 일본인 시민들에게 방금까지 주장했던 발언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고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강의 참석은 불가능하다는 강한 통보를 하셨는데요. 일본인 시민들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만 있었고 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강의 주제였던 동아시아 지역의 화폐 발전 속도나 디지털 인프라에 딱 맞는 주제가 후진국,
일본과 선진국 한국의 기술 비교였는데 실제 일본인 출신들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니 강의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경제학자님께서는 그 일본인 시민들에게 더 이상 강의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했고 TV 토론회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일본인 시민들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며 그들이 빨리 사라져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리 속에 있던 한 일본인 시민은 또다시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뜬금없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이 만든 나라인데 그럼 그들의 디지털 기술은 자연스럽게 일본이 전수해 준 것이 아니냐면서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영상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이 직접 영상을 조작해서 이 TV 토론회에서 보여줬을지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나요? 하지만 노력을 높이 사서 한국이 어느 정도 동전을 안 쓰는 디지털 화폐 국가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은 어차피 일본의 식민지 아닌가요? 즉, 지금까지 한국이 이룬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일본에 없었으면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나라인 일본은 아무것도 없던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인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저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죠. 이래도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 아닌가요? 일본 시민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듯 TV 토론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다시 한번 기괴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역시나 일본인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제학자님께서 직접 나섰는데요. 경제학자님께서는 한국이 일본의 속국인 이유를 지금 당장 대보라면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셨고 단호한 경제학자님의 주장에 일본 시민은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자님은 현재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강탈 현상이 지금 이러한 거짓 선동 피해까지 만들고 있다며 일본인 시민을 향해 크게 꾸짖는 반박을 진행하셨는데요. 당신과 같은 일본인 시민들을 저는 꽤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우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을 주제로 하는 강의에서 정말 엄청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일본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거의 99%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는 선진국 한국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한국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문화들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것이라며 거짓 주장을 했고 직접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이러한 거짓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상승한 지금 일본은 자신들의 기괴한 계획을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이 무엇이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노선을 바꿨습니다. 마치 한국이 아직도 가난한 후진국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한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 자원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지금 눈앞에 괴물 같은 일본인 시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당신들의 주장과 달리 영국에서도 비즈니스 파견을 가는 최초의 디지털 화폐 완전 국가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미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들의 휴대폰 결제와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즉 이제 더 이상 일본의 거짓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더욱 확실한 것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표준이 되어주면서 전 세계 유일한 완전 디지털 결제 국가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무서운 저력입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방송되는 뉴스에 한 한국인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부라고 해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여대생이죠.
최근 제가 한국의 제주도에서 겪은 끔찍한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 고향과 대학이 거리가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전 아주 만족스러웠었죠. 그 이유는 영국으로 유학을 온 룸메이트 손민정이라는 한국 친구와 함께여서예요. 저희 둘은 고향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며 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 둘은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케이팝을 듣고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특히 민정과 저는 세븐틴이라는 가수를 똑같이 좋아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같이 콘서트 영상도 자주 보곤 했어요. 민정이 덕분에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민정이 외국 유학 생활을 하며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도와주며 우정을 쌓아 나갔죠. 졸업이 다가올 무렵, 민정이 졸업 후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민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와 유행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 한국에 대한 호감이 아주 커서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주변에서도 한국 여행은 한 번은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설레었고, 졸업식이 얼른 오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고대하던 졸업식의 날이 찾아왔고, 졸업식을 마치고 저희 둘은 한국으로 여행을 출발할 날짜를 잡았어요. 민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설렘을 가득 안은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까지 비행 시간이 길긴 했지만 제가 요즘 즐기고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임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 민정의 부모님이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민정의 부모님에게 제가 배운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민정의 집으로 이동하였죠. 차로 이동하며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정취는 아름다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의 발상지 넷플릭스에서 수없이 봐온 한국 드라마의 배경이 이곳. 한국이라는 사실에 한국 여행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민정의 부모님도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호감 어린 말들을 해주며 민정의 집으로 가는 길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민정의 집에 도착하여 민정의 집에 짐을 풀고 민정의 어머니가 해준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민정의 어머니는 영국인인 저를 위해 스테이크와 리조또를 만들어 주셨고 한국에서의 첫 음식은 되게 친근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정의 방에 들어가 민정과 같이 침대에 누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 내일부터 우리 뭘 하는지를 물었죠. 민정은 웃으며 자신의 책상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제게 왔어요. 저는 그게 뭐냐고 물었고 민정은 의미심장한 음악을 입으로 뻐끔대며 제게 보여주었죠. 바로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민정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미 숙소도 예약해 두었고 제주도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다 짜놓았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민정은 대학 생활 중에도 계획적인 친구였었고 그 계획에 믿음이 갔었죠. 민정이 제주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인이 휴양을 하러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고 섬이라서 다양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죠. 한국만의 해산물 요리가 어떨지 궁금해진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민정과 수다를 떨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우린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제주도는 한국의 본토와 가까워서 그런지 꽤 짧은 시간 비행으로 도착을 할 수 있었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민정과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민정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렌트카를 빌려서 제주도를 만끽할 거야. 얼른 렌트카를 찾으러 가자. 그렇게 저는 민정이 이끄는 대로 렌트카 업체를 찾아갔고 거기서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았어요. 민정이 오픈카를 빌린 거예요. 민정은 제대로 여행 온 기분을 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덩달아 신나서 민정에게 최고라고 하였고 민정은 차를 빌리자마자 자동차의 지붕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근사한 오픈카가 우리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뒷좌석에 짐을 실은 후 본격적인 제주 여행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뚜껑을 열고 제주도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섬이라 그런지 드라이브하는 도로가 바다가 보이는 도로였고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민정은 자동차의 스피커로 세븐틴의 음악을 들으며 신나는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민정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민정은 그냥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우리는 아쿠아플라넷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어요. 맞아요.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아쿠아리움을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한 수상생물들을 보며 우린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사고 나와 차량에 탑승했어요. 민정은 선글라스를 끼며 다음 목적지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성산 일출봉이라는 제주도의 일출 명소가 한눈에 보이는 숙소를 예약했다고 하며 숙소에 짐을 풀고 해산물을 즐기자고 하였어요. 평소에 산물 요리를 좋아하던 저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얘기였죠. 그래서 신나게 우린 숙소로 이동했어요. 민정이 숙소로 이동하며 얘기했어요. 성산 일출봉은 해맞이를 하기 좋은 장소니까 우리 오늘 저녁을 먹고 일찍 자자. 그리고 우린 다음날 함께 일출을 보며 우리의 앞날의 밝은 태양을 보는 거야. 평소보다 텐션이 올라간 민정을 보며 저는 즐겁게 호응을 해주며 숙소로 이동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간단히 풀고 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 근처의 해산물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민정이 음식을 주문하였고 음식이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날생선을 초밥처럼 위에 덮고 있는 음식으로만 접해봤던 저로서는 모둠회라는 날생선 종합 세트가 낯설었어요. 회를 처음 먹어본 저는 날생선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민정이 친절히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제 앞에서 맛있게 먹는 민정의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전해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민정의 반응에 맞장구를 쳐주며 해산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민정이 한국식 술인 소주가 회랑 찰떡궁합을 자랑한다고 하여 소주도 맛보았어요. 도수가 위스키보단 약하고 맥주보단 강한 느낌의 술이었는데 깔끔한 목넘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취기가 빨리 돌아서 우린 기분 좋게 소주를 마셨어요. 제주도에 온 첫날은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 최고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청산 일출봉에서의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민정과 저는 준비를 마치고 입구에 도착해서 트레킹을 시작했죠.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불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과 산뜻한 공기를 쐬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매캐한 연기가 내 숨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콜록대기 시작했고 인상을 찌푸린 채로 앞을 보니 앞서 가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민정이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정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난감했던 것이었죠. 민정은 영어로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다. 그런 청정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중국인에게 화를 내며 버럭버럭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중국인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담배를 계속 피는 게 아니겠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민정을 말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일출봉을 마저 오르며 겨우 민정을 진정시키고 일출봉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며 민정과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 민정이 다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해 제주도에 온 중국인들의 범죄도 심각해. 아내는 제주도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바닥에 똥을 싸는데 엄마는 말리지도 않고 내버려 뒀다는 뉴스까지 나왔다니까 저는 그 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정에게 중국인들 잘 피해서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하자고 민정을 타이르며 일출봉에 올라갔어요. 드디어 우린 일출봉 정상에 도착하였고 머지않아 해돋이가 시작되었어요.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다시 불편했던 마음이 사그라들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죠. 옆에서 중국인 무리가 또 담배를 피워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단속 요원들이 나타나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담배를 끄지 않고 다 피워댄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풀숲으로 꽁초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민정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해 일출봉을 내려왔고, 민정은 이런 상황이 여행 온 저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했어요. 감정이 절제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도 민정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나라에서 저렇게 몰상식한 관광객을 본다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떨어진 분위기를 다시 정화하려는 듯 기분 좋은 목소리를 내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제주도에는 직접 해산물을 잡으러 물속으로 들어가는 해녀들이 많아. 제주도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을 가자. 엄청 신선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어제 먹었던 해산물도 맛있었기에 해녀라는 분들이 잡아주는 신선한 해산물이 궁금해서 좋다고 했죠.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가까운 거리에 해녀의 집이라는 해산물 식당을 방문했어요. 전복버터구이와 해산물찜을 주문했고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이 기가 막혀 아침에 불편했던 기분이 다 사라졌어요. 중국인 때문에 좋지 않았던 생각들이 전복버터구이와 해산물찜에 두드려 맞으며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져가는 느낌이 들며 잊혀지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음식점을 나와 민정이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제안을 했어요. 해산물찜이 약간 매웠던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 말하였고 그렇게 우린 제주도의 한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러나 편의점에 들렀을 때 또다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벽에 비치된 테이블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쓰레기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편의점 사장은 한숨을 쉬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민정이 놀라 사장과 뭐라고 대화를 하였고 대화가 끝날 무렵 민정이 점점 얼굴이 상기가 된 채로 제게 와서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중국인들이 단체로 와서 음식을 먹고 저렇게 방치해놓고 갔대. 진짜 오늘 중국인들 무슨 날 잡았나봐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중국인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나라에 와서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매너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사장님을 도와드렸고 민정도 저와 함께 편의점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어요. 3명이서 뭉쳐서 청소를 하니 순조롭게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었고 편의점 사장이 고맙다고 하며 뭐 마실 거라도 챙겨가라고 하셨어요. 공짜로 주시겠다고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아이스크림 진열대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이 아이스크림 공짜로 줄 테니 그냥 먹으라고 하며 요즘 잘 나가는 아이스크림을 4개씩이나 챙겨주며 가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극구 거부했는데 사장님이 우리에게 사양 말라며 편의점 밖으로 떠밀며 끝까지 감사하다고 말하셨어요. 정말 땡큐맨이었죠. 우리는 오히려 공짜로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라고 말하며 편의점을 나왔고 아이스크림 봉지를 개봉하며 민정에게 말했어요. 중국인의 무례함에 한국인들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해 고마워. 민정 여행의 즐거움과 힘듦이 공존해야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이젠 지쳐 앞으로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만 쌓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민정은 그래 우리 즐겁게 남은 여행을 즐기자고 하였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우린 다시 렌트카에 탑승하여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어요. 몇 분쯤 지난 후 민정이 말했어요. 제주도는 화산지대라서 온천이 발달돼 있어 한국 목욕탕을 느껴보지 않을래? 아까 쓰레기 버린다고 좀 찝찝해진 것 같기도 해서 목욕탕에서 기분 좋게 씻고 나오자라고 하였죠.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좀 찝찝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한국의 목욕탕을 체험하기 위해 제주도의 도심으로 이동했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목욕용품을 사고 한국식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은 신기한 문화였어요. 영국은 한국처럼 목욕탕 문화가 없어서 낯설었지만 모두가 개운하게 몸을 씻는 느낌이 들었고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한국인분들의 피부가 엄청 좋아 보였어요. 라카룸에 옷을 보관하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공간을 가득 메운 습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민정의 추천대로 저는 목욕탕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따로 채워져 있는 탕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민정이 한국식 목욕을 가르쳐주며 우리는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을 번갈아 다니며 몸을 담갔어요. 그리고 민정의 추천으로 이색적인 체험을 했죠. 바로 세신사라고 한국에서 존재하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는 직원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세신이라는 것을 해보았어요. 거친 천에 물을 묻혀 몸의 구석구석을 문지르는데 각질이 뭉쳐서 나오기 시작했죠. 뭔가 제 몸에 각질이 벗겨지니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간에 세신사가 무얼하고 중얼거렸지만 한국말이라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민정이 옆에서 갑자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민정에게 뭐라고 했어? 라고 물으니 민정이는 제가 지렁이를 많이 키운다고 했어요. 순간 무슨 말인가 하다가 그 말을 이해하고 나도 덩달아 웃었어요. 목욕탕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세신을 마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피부가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린 목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목욕탕 안에서 마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찰칵 소리가 연신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무슨 소리냐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놀랄 광경이 제 눈앞에 벌어졌어요. 한동양인이 옷을 다 입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와 목욕탕을 구석구석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목욕탕 내부에 있던 한국인들은 모두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든 동양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민정이 달려가 그 사람의 휴대폰을 뺏으며 무슨 짓이냐고 하였고 그 동양인은 민정에게서 자신의 폰을 되찾으려는 듯이 민정의 몸을 당기며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두렵고 소름이 끼쳐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고 이윽고 목욕탕 주인이 들어왔고 목욕탕 주인에게 민정이 폰을 건네주고 목욕탕 안에 몇몇 한국인들이 촬영한 여성을 다 같이 붙잡고 목욕탕을 나갔어요. 저는 멍하게 앉아있다. 부끄러움에 따뜻한 탕 안에 들어가 몸을 담그었고 멍하니 잔잔한 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민정이 들어왔고 저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우리 얼른 나가서 옷 입고 이곳을 벗어나자고 하였어요. 정신이 없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민정에게 의지한 채로 밖으로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는 라카룸에는 여성 경찰들이 와 있었고 촬영을 하던 동양인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민정이 옷을 다 입어갈 때쯤 제게 말했어요. 사진 촬영한 사람도 중국인이야. 나 진짜 중국인이 너무 싫어. 한국에서 저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는데. 한국 정부가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중국인들 다 한국에서 쫓아내고 싶어라고 하며 투덜거렸어요. 전 중국인이라는 말에 또 충격을 받았고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어요. 한국이란 아름다운 나라에서 중국인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주된 요인이 중국인이라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민정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 중국인을 피해서 다니자. 되도록 제주도 외곽으로 다니고 유명한 관광지들을 피해 다니면 그나마 중국인들을 덜 만날 거야. 우리 여행이 이렇게 중국인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싫어. 너도 그렇지 않아? 나는 그 말에 극한 공감을 하며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중국인을 또 만난다면 이제 제가 오히려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중국인을 피해 제주도 여행을 진행하였어요. 어딜 가나 중국인이 있는지 살피고 없으면 마음을 놓았고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가 있으면 주변을 살피며 중국인들처럼 보이면 최대한 거리를 두며 관광지를 즐겼죠. 마음 편하게 여행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는 서울로 복귀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드라이브만 하며 우리 둘이 조용한 장소를 찾아다니기만 했어요. 렌트카를 반납하고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에도 비행기 내에 몇몇 중국인들의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도 듣기 싫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민정의 집으로 곧바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우리는 기운이 다 빠져 집에서 하루 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그 다음 날부터 민정과 남은 일정을 서울에서 보내며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느끼고 저는 영국으로 다시 귀국했어요.
귀국행 비행기에서도 몇몇 중국인들이 보였죠. 저는 한국에서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찬 중국인들을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을 피해 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무사히 영국에 도착하여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얘기를 하니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제 걱정을 해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기억이 흐려질 무렵 민정이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한국에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불법 촬영을 하던 그 중국인은 본국으로 추방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돌리며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다시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벌이는 만행이 너무 극심해 보여서 한국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바람이 있다면 한국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중국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너를 좀 챙겼으면 해요. 저도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남은 일인데 한국인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여러분 고생 많아요. 한국인 여러분 힘내세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한식당. 한국에 여행 온 네덜란드인 가족들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눈시울이 붉어진 중년. 남성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고 깜짝 놀란 딸은 갑자기 왜 우시느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네덜란드 아버지는 딸이 한국 여행을 권하자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도 경치 좋고 쉬기 좋은 휴양지가 많은데 아시아 구석에 있는 나라에 뭐하러 돈을 쓰냐고 잔소리만 하던 짠돌이 아버지였죠. 과연 짠돌이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딸에게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인 아로아라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영주권을 얻어 살아가고 있지만 제 핏줄에는 벨라루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00년대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센코의 악랄함을 피해 여기 네덜란드로 도망쳐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0년 넘게 살고 나서야 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저도 부모님과 함께 귀화하며 저희 가족은 네덜란드인이 됐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젊을 적 사진들을 발견했던 적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꽤 여유로운 집안에서 사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께서 조국에서 도망쳤을 때는 좋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벨라루스를 떠났을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네덜란드로 넘어온 뒤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밥값조차 아끼시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저희 가족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무사히 적응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만 해도 총 3개입니다. 카페 2개와 식당 1개를 운영하고 있죠. 넉넉한 형편이 되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병원비가 비싸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몰골이 많이 상한 채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원하는 진료과를 체크하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빠를 보고 화가 난 엄마가 엄청 뭐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픈 곳을 꼭꼭 숨긴 채로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 때문에 저는 제가 원했던 인형들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인형들은 남한테 얻어오거나 벼룩시장에서 산 낡고 유행진한 인형들, 조작한 싸구려 인형들 뿐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인형을 모으는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인형을 사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인형을 구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먼 한국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죠. 저는 인형을 구하는 김에 여행도 즐길 겸 한국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인형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은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수준 높은 시설들과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보고 무척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빠랑 한국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아빠가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었죠. 구급차 안에서 아빠는 정신을 차렸지만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구급대원들은 그런 아빠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빠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며 계속 말을 걸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했고 아빠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빠는 가슴이 계속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찾아가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봐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곧 응급실 담당 의사분이 올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심장 통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라니요. 아빠에게 다시 가서 의사가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아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다가온 의사라는 사람은 아빠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며 간호사에게 의료 용어를 쓰면서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아빠는 MRI를 찍기 위해서 들어갔고 전 환자 대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고 통증이 조금 가셨는지 제 손을 잡고 이젠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간호사분이 찾아와 보호자는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MRI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어 순간적으로 온 쇼크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약을 받아가고 식이요법 등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퇴원 후 또 쓰러지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당부도 의사는 했습니다. 괜찮은 건지 물었는데 의사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아빠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는 기차만 타도 유럽 여기저기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먼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 쓰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나가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설득하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고집에 따라 유럽에 싸구려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온 저희 가족은 인천에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구경하다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공짜다라고 말을 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무척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네덜란드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물을 먹으려면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숙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화장실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짜인데 화장실도 공짜라고라고 믿기지 않는 듯 되물어 보셨습니다. 네덜란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럽 많은 나라가 그러한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낄 일이 많겠네라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싸게 먹을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저는 수소문한 맛집으로 화장실을 핑계 삼아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 음식점은 바로 굴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무척 고급 요리인데요. 굴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국의 5배라서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십만 원어치가 깨지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벨라루스에 계실 때 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네덜란드에 오고 나서는 돈이 아깝다고 거의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평소라면 비싼 데 왔다고 길길이 날뛰어야 할 아버지가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장착된 굴찜기에 굴을 쏟아붓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대자 굴찜의 가격은 한국에서 3만 원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약 15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내가 가격을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굴을 찌고 있을 동안 서비스로 생굴과 무생채, 굴미역국 등의 서비스가 나오자 더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만 원의 이런 서비스는 어림도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은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며 먼저 시범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굴을 입에 넣자마자 굴의 향과 함께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을 드시면서도 계속 무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맛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내버려두라면서 원래 가끔 딴 생각에 빠질 때 저러신다고 굴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저보고도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굴찜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점원이 저희 테이블의 찜기를 열었습니다. 찜기를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굴향이 싹 퍼져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목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껍질을 열어 굴을 쏙 빼놓은 다음 아버지께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굴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생굴을 먹기 때문에 처음으로 굴찜을 드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굴의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했지만 고맙다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 굴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네덜란드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막노동과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버는데도 돈 한 푼에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 이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 구울 박스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의 양을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열심히 굴을 까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이 저의 10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굴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아버지는 제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지 못했고, 속상한 마음에 저녁 내내 울었던 저는 몸살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아파서 끙끙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죗값을 딸이 치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였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평생을 참고 사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가 어이없었는지 당신이 애냐면서 핀잔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 요즘 저희 아버지는 한국도 안 가냐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내년 아버지의 생일에 함께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 거실에서 쓰러졌을 당시 네덜란드 의사분께서 당장은 약만 드셔도 괜찮지만 심장 근육에 지속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혈관이 축소되어 심장으로 혈액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1년 안에는 꼭 시술해야 한다고 의사분께서 권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네덜란드보다 한국이 심장 쪽으로도 훨씬 뛰어나다더군요. 약물 치료만 해주는 제가 사는 곳의 병원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겼고 한국은 의료진 실력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훌륭하다는데 무조건 한국에서 치료를 해드려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